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주민 의원하고 이제 김상희 의원안에 대해서 평가를 해볼게요. 그 두 의원안을 평가하기 이전에 이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할게요.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이제 2월 24일 기사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개특위에 의원 50명을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 이제 네 가지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됐는데 첫 번째는 소선거구제 플러스 병립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제의 중복 입후보가 가능한 시스템. 이 안은 이제 김종민 의원안하고 흡사한 안이죠. 그 다음은 소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안은 김영배, 민형배 의원안과 흡사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그 다음에 이제 위성정당 방지 조항을 이제 추가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농 복합형 중대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개방명부 비례대표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제외된 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안을 오늘 평가해 볼 거예요. 이 안은 박주민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제안한 안인데 오늘 강의 후반부에서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안도 이 병립형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뭐 과거로 회귀한다고 해서 논의에서 제거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번 안과 3번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 같은데, 지금 결국 남아있는 안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현역 의원 의석 유지 음모 안으로 평가돼요. 그러니까 1번 안도 제외될 것 같지만 이 중복 입후보를 가능하게 한다는 이 조항,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아이죠. 그러니까 요 이제 아이디어도 현역 의원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안으로 평가되고, 그 다음에 소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현역 의원들의 유리할 수 있는 안이 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의원을 이제 50명을 확대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은 지금 양 정당에서 전개되고 있는 그런 당내 내분 문제, 그래서 주류 세력에 포함되지 않는 비주류 세력이 공천을 못 받게 될 경우에 그들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당을 깨고 나와서 군소정당을 만들어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소선거구제에서 당선될 사람은 현 시스템에서 양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현역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양 정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의원들은 이 비례성을 높인다는 선거제도 개혁의 명분을 통해서 비례대표 의원 50명을 확대해서 이 군소정당을 창당해도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기존 시스템에서 공천을 못 받을 경우에 의원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역시 중대선거구 자체가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제도이고, 그리고 또 도농복합형은 뭐냐면 시골 지역,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제 소선거구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도시 지역에서는 중대선거구로 한다는 건데, 시골 지역의 의원들은 소선거구로 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재당선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런 안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안,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의원 50명 확대, 이게 현역 의원들에게 의석을 어, 유지시켜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방안들이라고 생각을 돼요. 그러니까 군소정당에게는 이제 콩고물 좀 나눠주고 이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군소정당은 군소정당대로 비례대표 의석이 확보되니까 현역 의원들이 의석을 유지하거나, 또 현역 의원들은 나름대로 이 중복 입후보제나 아니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돼요. 그런데 이와 같은 지금 아이디어는 국민의 지금 민심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제 의원 정수를 유지하거나 감소하기를 원하는 거죠. 감소하기를 원하는 국민의 비율은 거의 65%에 달하고 유지가 17%인데, 지금 의원 정수를 50명이나 늘린다고 하니까, 근데 의원 정수를 늘리기를 원하는 국민들은 10%에 불과하죠. 그리고 국민들은 이제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개정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물 교체를 억제한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을 교체하고 싶은 거예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국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 수를 줄이거나, 그리고 인물 교체를 하고 싶은데, 이 소선거구제가 인물 교체를 방해하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를 개혁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준연동형제를 반대한 이유가 위성정당 출연, 이와 같은 이유보다도, 또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보다도 가장 비율이 높은 게 공천자 측근을 선출하거나 폐쇄형으로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비례대표 의원을 선발할 수 없기 때문에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폐지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대안으로 국민들이 어떤 안을 가장 선호하냐면 개방형 명부, 70%가량이 국민들이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선발할 수 있는 개방형 명부 비례대표제를 선호를 해요. 그리고 중대선거구는 찬성보다 반대가 많고, 그 다음에 부분 개방형은 반대보다 찬성이 많아요. 부분 개방형도 국민들이 직접 정당이 제시한 후보의 순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역 의원들을 못 믿겠으니 이들을 물갈이 해보자. 의원 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직접 후보들을 선발해서 현역 의원들을 물갈이하고 싶다. 이게 한마디로 요약된 설문조사 결과인데, 지금 전개되고 있는 논의는 현역 의원들의 의석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항들을 알뜰하게도 여러 가지 항목들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자신들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또 야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안은 바로 이 안이죠. 전면적 개방형 비례대표제. 그래서 그 안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 박주민 의원안하고 김상희 의원안이 단순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면적 비례대표제라고 부르는데, 또 다른 용어는 단순 비례대표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하지도 않고, 또 지역구 의석 따로, 비례대표 의석 따로, 그렇게 후보들을 따로 뽑는 병립형도 아니고 그냥 비례대표제로 전원을 선발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박주민 의원안을 먼저 살펴보면 1인 2표제,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어떻게 1인 2표를 행사하는지. 김상희 의원안은 1인 3표, 역시 좀 이따가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상위 선거구는 이제 전국구. 근데 박주민 의원안은 이 전국구 47명, 그러니까 더 엄격하게 말하면 의석 조정을 위한 전국구예요. 그리고 김상희 의원안은 폐쇄형으로 전국구 의원 47명 선발해요.
그 하위 선거구는 이제 권역별 선거 제도이기 때문에 6명에서 11명까지 박주민 의원하는 선발하고 김상희 의원하는 이제 도시에서는 5명에서 10명, 지방에서는 3명에서 5명을 선발해요.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선발하냐? 이제 비례대표 선발하고 그 다음에 이 두 의원 모두 의원 정수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 정수 300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방형 명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들은 개방형 단순 비례대표제를 원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원치 않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조건 의원 정수 최소한 유지 그 다음에 국민들이 직접 선발하는 개방형 명부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아니죠. 근데 이 두 의원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제외됐죠. 도대체 뭐가 비현실적이란지는 알 수 없으나 여기서 이제 그들이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원치 않는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제 지역구 의석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박주민 의원안 부터 특성을 이렇게 요약한 내용을 살펴보면 비례성 향상 및 다당제 산출 효과를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거의 10%를 득표한 정당이 10%의 의석을 가져가니까 매우 비례적인 의석 배분이 일어나고 10%의 비례성을 가졌다는 얘기는 10%의 정당 득표를 가진 정당이 300석 중에 10%니까 30석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 30석 중에서 호남 지역에서 10%를 득표하면 약 3석 정도 가져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현 선거제도에서 호남 지역에서 득표율이 정당 득표율이 10%에 못 미치지만 이처럼 이제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를 이제 채택하게 되면 유권자들이 정당 투표를 하게 되고 국민의힘의 정당 득표율이 호남에서도 이제 증가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한 10% 정도쯤 득표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이제 3석쯤 가져가게 돼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게 되면 지역 집중적인 의석 배분이 매우 약화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효과가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안처럼 매우 비례대표적인 선거 제도에서도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의석이 3석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의석 배분, 그러니까 지역주의 투표의 결과 영남은 국민의힘이 싹쓸이하고 호남은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효과가 적어도 호남에서는 크게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한 10% 정도 득표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그 지역주의 약화 효과 역시 낮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자신의 지역 정당이 1%라도 더 득표하면 1%라도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영호남민들은 자신의 지역 정당을 강하게 지지하겠죠. 그리고 대표성 증진 요소는 둘 다 개방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기존 정당 외에 시민사회 집단들 중에 한 5% 정도의 득표력을 가진 정당 또는 3% 그냥 봉쇄조항이 3%이니까 3% 이상의 득표력을 가진 정당이 이제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의 대표성 증진 요소가 있다. 그리고 정책 경쟁 촉진 요소나 대기능 촉진 요소는 정당 개혁에 의해서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만으로는 정책 경쟁을 촉진하거나 의원들의 어떤 대의 동기, 그러니까 자신들이 대표하는 그런 집단들을 대변할 그런 동기를 촉진시키는 게 선거제도만으로는 힘들다라고 얘기했었죠. 민의 왜곡 요소는 위성정당 이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위성정당을 창당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 의석 배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하나는 단기
비이양식 선거제도, 한국에서 이제 중대선거라고 부르는 단기 비이양식 선거제도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최적한 수의 후보를 출마시켜야 되고, 그리고 표의 분산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당의 어떤 전략적인 그런 행동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상당히 크게 미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준연동형 선거제도나 연동형 선거제도 아니니까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능하고, 마찬가지로 김상희 의원 역시 단순 비례대표제니까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도 없고, 또 단기 비양식 선거제도하고 무관한 선거제도니까 민의 회복 효과가 매우 약하다 얘기할 수 있죠. 이거 장점은 박주민 의원하는 이제 비례성이 높고, 그 다음에 개방형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국민들이 이제 가장 선호하는 제도고, 그리고 기존 정당 말고 의회에 진입할 수 없었던 그런 시민사회 소수 세력도 3% 이상의 득표를 하면 의회에 진입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게 장점일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꼭 개방형 자체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형에 비해서, 폐쇄형 명부에서는 이제 기존 정당의 지도부가 정치 엘리트들, 기득권 정치 엘리트들을 주로 공천하기 때문에 시민사회 다양한 그런 집단들 또는 직능 집단들이 의회에 진입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개방형을 채택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권자들이 정당에서 제시한 그런 후보들을 지지하지 않고, 그 명부에 포함된 다양한 시민사회 집단들의 후보들을 지지할 경우,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자력 당선될 경우에는 지금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 엘리트들 외에 다른 집단의 대표들도 의회에 진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나 개방형 명부의 또 단점은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후보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그런 선거제도죠. 왜냐하면 자력 당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표를 얻어서 자신이 얻은 표의 순서대로 당선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후보들은 정당이 제시하는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또 정당이 원하는 어떤 그런 당론을 따를 동기가 약한 것이죠. 그래서 후보들은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이미지 또는 혈연, 학연, 지연과 같은 어떤 그런 네트워크, 이런 거에 의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또 현역 의원 같이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정 의석 비례대표제인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낙선자가 구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석패율 제도하고 약간 다른데, 그런데 이제 낙선자를 구제하는 기준을 낙선자들 중에서 득표율이 높은 순으로 구제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이제 권역별로 의원 정수의 편차가 좀 크다. 6명에서 11명까지 선발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원 정수가 작은 선거구에서는 분소정당이 의석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리고 반면에 의원 정수가 많은 선거구, 예를 들어서 11명을 선발하는 선거구에서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낮은 득표율로도 의석을 확보하기가 쉽게 되죠. 그래서 권역별 편차가 좀 심하다. 6명에서 11명까지 선발하게 되니까.
이제 개선 방향은 개방형 대신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방형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후보들이 어떤 개인적인 특성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부분 개방형을 통해서 후보의 순위도 중요하고 정당이 제시한 추천 순위도 중요하고 또 후보의 개인적인 인기도 중요한 그런 제도로 바꾸는 게 낫다 그런 얘기고 이제 교차 권역은 전북 지역과 그 다음 전남 지역, 그 다음에 부울경을 서로 묶어줘서 영호남을 묶고, 그 다음에 TK 지역과 충청 아니면 강원을 한 권역으로 묶는 선거제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겠죠. 그 다음에 김상희 의원은 역시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니까 이제 대부분 박주민 의원안하고 이제 공통점이 많죠. 그런데 박주민 의원안에 비해서 비례대표성이 약간 떨어지는 편이죠. 다른 의원안에 비해서 비례대표성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박주민 의원안은 매우 높은 비례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10%에 육박하는 비례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주민 의원안에 비해서는 비례대표성이 약간 낮다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장점은 바로 이와 같은 특성이죠. 비례대표성이 높다. 다음 단점은 권역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례대표성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권역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에서는 3명을 선발하고 3명에서 5명 그 다음에 도시 지역에서는 5명에서 10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지방의 이 작은 선거구에서는 군소 정당의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게 돼요. 그런 단점이 있다. 권역이 너무 작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그리고 개방형 명분은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후보들이 이제 개인기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선 방향은 이제 권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것이죠. 조금 더 박주민 의원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박주민 의원안은 조정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으로 나눠져요. 조정의석은 47석, 그다음에 비례대표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들의 수는 253명이에요. 근데 조정의석은 뭐냐면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 초래되는 선거 결과가 불비례대표적일 경우에 그 불비례성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 조정의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역별로 의석을 배분했을 때 어떤 특정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해서 더 적은 수의 의석을 가져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더 적은 수 그러니까 못 미치는 그러니까 그 정당이 가져가야 될 의석에 못 미치는 의석만큼을 조정 의석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은 1인 1 정당 투표를 해서 전국 수준에서 각 정당들의 정당 득표율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전국 수준에서의 정당 득표율에 비례할 수 있도록 이 조정의석을 통해서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 발생한 불비례적인 선거 결과를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봉쇄조항은 조정의석 비례대표 선거 3% 이상 득표, 그 다음에 권역 비례대표 선거에서 5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 조정의석을 가져갈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조정의석 배분 방식은 국회의원 정수 이제 300석이겠죠. 그 다음에 조정의석 할당 정당 비추천 권역 당선 인수가 이제 무소속 의원이겠죠. 무소속 의원이 이제 0이라고 가정하면 무소속 의원이 0이라고 가정하면 300 곱하기 그 다음에 해당 정당의 조정의석 득표 비율이니까 전국 수준에서 각 정당들이 정당 득표율을 확보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한 정당이 30%의 전국 수준에서 정당 득표율을 확보했다. 그러면 300석 곱하기 30%에서 90석을 가져갈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 각 권역에서 얻은 의석들의 합이 이 90석에 미치지 못하고 예를 들어 80석밖에 못 얻었다. 권역에서. 그럼 10석의 차이가 나는 거죠. 90석을 얻어야 되는데 권역에서 80석밖에 못 얻었으니까. 그래서 90 빼기 80에서 10석 이만큼을 채워주는 거예요. 조정 의석을 통해서. 그리고 헤어 방식은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 정당 득표율을 의원 정수에 곱해서 얻은 수에서 정수 부분으로 먼저 의석 배분을 하고 그 다음은 나머지 부분에서 나머지가 큰 순서대로 의석을 나눠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의원 정수가 10명인데 한 정당이 29%를 얻었다. 이걸 계산하면 2.9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의석을 어떻게 배분하냐면 정수 부분에 의해서 주석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남은 의석은 어떻게 배분하냐면 다른 정당들하고 이 나머지 부분 소수점 이하에서 나머지 부분의 크기를 비교해서 가장 크기가 이 나머지 부분의 크기가 큰 순서대로 나머지 의석들을 나눠주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할당 조정 의석 수가 조정 의석 정수보다 더 큰 경우, 예를 들어서 각 정당이 얻어갈 조정 의석의 수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정당이 10석, B라는 정당이 5석, C라는 정당이 만약에 20석, 그 다음에 D라는 정당이 30석. 이렇게 조정 의석을 가져갈 자격이 생겼는데, 그런데 이 조정 의석의 합이 65가 되겠죠. 이걸 더하면 65석. 그래서 65석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총 조정 의석의 숫자가 47석밖에 안 되니까 65석을 다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조정 의석 정수 47 나누기 그 다음에 조정 의석의 합, 즉 65석 이만큼을 각 정당이 가져갈 조정 의석에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A라는 정당은 이제 10 곱하기 47 나누기 65를 하고 B라는 정당은 5 곱하기 47 나누기 65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들에게 나눠줄 조정 의석 수의 합이 47석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당선 기준은 권역선거구 낙선자들 중 득표 비율의 순서.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안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전국구 비례대표 선거를 통해서 전국구 후보를 따로 뽑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제 47명은 조정 의석인데 이 어떤 사람들이 이 조정 의석을 받냐면 권역별 비례대표에서 떨어진 사람들, 낙선자들 중에서 그 권역에서 높은 득표를 가져간 순서대로 조정 의석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구 투표를 하긴 하는데 전국 수준에서 정당 득표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전국 수준에서 정당 투표를 하긴 하는데 그 투표를 통해서 전국구 의원을 따로 선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국구 의원들을 위한 비례대표 명부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의 명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여기에서만 명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구 명부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47명은 누가 되느냐면 이 권역에서 낙선자들 중에서 각 권역에서 이제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사람들 그 순으로 이 47명들을 각 권역에서 채워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전국구 의원을 따로 투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권역은
6인에서 11인 정도 각 권역에서,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지역은 뭐 6인을 선발할 수도 있고, 또 인구가 많은 지역은 11인을 선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권자들은 이제 권역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권역에서 제시된 정당 명부의 후보들을 보고 어, 후보들에게 투표를 할 수도 있고,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정당에만 투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부가 이렇게 각 정당이 제시한 명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 명부가 있다. 그러면 명부 옆에 유권자들이 이렇게 기표를 할 수 있는 박스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후보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각 후보 옆에 이제 박스가 있죠. 유권자들은 정당에게 기표를 하든지, 아니면 후보자란에 기표할 수도 있고, 또는 기표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당 투표만 해도 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무소속의 경우에는 정당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의석 방식, 해외 의석 배분 방식, 조금 전에 설명했던 방식이죠. 그 다음에 개방형,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유권자들이 후보에게 이제 투표를 내서 후보들이 각 정당에 할당된 의석 중에서 후보들의 득표 순위 높은 대로 순으로 표를 많이 확보한 후보들이 먼저 정당이 할당받은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한 정당이 3석을 할당받았다. 정당 투표에 의해서 한 권역에서 3석을 확보했다. 그러면 3석을 누구에게 주느냐? 가장 표를 많이 받은 3명의 후보, 같은 정당 후보에게 주겠죠. 그 다음에 30%는 여성에게 이제 추천하게 돼 있고, 당선 기준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후보의 득표 순으로 결정된다. 그렇죠? 그래서 박주민 의원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러니까 6인 권역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6인에서 이제 11인 정도 선발하는데 6인 권역이 이제 4개 있다고 가정하고 7인 권역이 5개 있다고 가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을 했을 때 6인 권역에서는 6명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60%한 정당이 60%를 득표했다면 66에 36, 6에 60%에서 3.6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7인 권역에서는 7명을 선발하는데 그 권역에서 한 정당이 55%를 얻었다. 그러면 7 곱하기 55에서 3.85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헤어 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하니까 먼저 이 정수 부분으로 이제 의석을 배분하죠. 그래서 세석, 세석, 네석, 네석 이런 식으로 배분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크기에 따라서 다른 정당하고 상대적으로 나머지 크기가 큰 순서대로 배분하는데 이 예에서는 다른 정당이 나머지 크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의 예를 든 거니까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했냐면 0.5가 넘는 경우 0.5가 넘는 경우는 이 나머지가 다른 정당보다 크게 돼서 한 석을 배분한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가 0.5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한 석을 더 추가해서 3석 플러스 한 석, 그래서 4석이 되고 여기도 3석 플러스 또 한 석 해서 4석이 되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나머지가 0.5보다 작기 때문에 나머지에 의해서 의석을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나머지가 0.5보다 크면 자동적으로 한 석을 가져가는 건 아니고 주로 한 0.78 그 정도가 돼야지 한 석을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현실 세계보다 조금 더 이 나머지에 의한 의석 배분을 조금 더 후하게 쳐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의석 배분을 해요. 그래서 이 권역 의석의 합은 전체가 이제 253석. 그러니까
6명을 뽑는 권역이 4개가 있고 6, 4, 24. 그 다음에 7명을 뽑는 권역이 5개가 있고 35. 그 다음에 8명을 뽑는 권역 7개, 7, 8, 56 이렇게 쭉 더하면 이제 253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우석이 47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당, 지금 예를 들어서 살펴본 정당은 이 권역에서 실제로 가져가는 의석이 이만큼이니까 120석. 그러니까 6명을 뽑는 권역에서 4석을 가져가는데 그와 같은 권역이 4개가 있으니까 4 곱하기 4에서 16. 그 다음에 7명을 뽑는 권역에서는 4석을 가져가는데 그와 같은 권역이 5개가 있으니까 4, 5, 20 이렇게 해서 20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권역에서 이 정당이 총 120석을 가져가는데 그런데 이 정당이 전국 수준에서 정당 득표율을 42%를 얻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300석, 전체 300석 중에 42%의 전국 수준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을 했으니까 300 곱하기 42 하면은 126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6석을 가져갈 자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완벽하게 비례대표적이기 위해서는 126석을 가져가야 되는데 권역에서의 선거 결과가 120석밖에 못 얻었으니까 6석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6석을 가져갈 자격이 있는데 권역에서는 120석밖에 못 가져갔으니까 이 6석, 그러니까 조정우석 총 47석 중에서 6석을 이 정당에게 더해주는 거죠. 근데 이 6석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국구 후보를 따로 내는 게 아니라 권역 선거에서 낙선자들 중에서 득표율이 가장 높은 사람 순서대로 이 6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이 각 권역에서 확보하는 의석은 후보의 득표 순으로 배정을 하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각 권역에서 얻은 의석, 이 의석들은 개방형 명부이니까 각 권역에서 높은 득표 순으로 이 각 권역에서의 의석들이 배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의석은 이제 6석이죠. 이 6석. 이 6석을 어떻게 배분하냐면 전체 낙선자들 중에서 득표 순으로 배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무래도 큰 선거구, 그러니까 여러 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50%를 얻는 거하고 작은 선거구에서 50%를 얻는 게 득표 수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인 권역 후보는 12인 권역 후보와 같은 득표를 얻어도 득표수는 반 50%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적은 수의 후보를 선발하는 권역, 그러니까 선거구 크기가 작은 권역 후보들이 작은 득표 수로도 상대적으로 같은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으니까 작은 득표 수로 쉽게 조정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 의석을 배분할 때 득표율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보다는 득표 수로 배분을 해야지 공평하다고 얘기하겠죠. 아니면 석패율을 이용해도 괜찮겠죠. 석패율이란 거는 1등과 2등과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낙선한 사람의 득표율, 낙선자의 득표율 나누기 당선자들 중에서 득표율이 가장 낮은 후보의 득표율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당선자 근데 어떤 당선자냐면 최하위 당선자죠. 최하위
당선자의 득표율. 그래서 이 비율을 계산해서 이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의석을 배분하면 이제 석패율에 의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선거구가 이렇게 이제 석패율을 이용할 경우에 6인 권역에서 낙선한 사람이나 11인 권역에서 낙선한 사람이나 최하위 당선자의 득표율과 이 최상위 낙선자의 득표율의 비율이 큰 차이가 안 나겠죠. 다시 얘기하면 석패율 이용할 경우에 최상위 낙선자의 득표율, 그 다음에 최하위 당선자의 득표율의 비율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 비율이 6인 권역이나 11인 권역이나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석패율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득표 수를 이용하는 게 더 공평한 의석 배분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작은 선거구의 낙선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 조정 의석은 대부분 작은 선거구의 낙선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박주민 의원안에 어떤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권역이 상대적으로 좀 작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권역이 작을 경우에 군소정당이 의석을 가져갈 가능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제 조정 의석을 통해서 의석을 조정해주긴 하지만 비례대표성에 맞게 의석 조정을 해주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5%를 확보한 정당이 6명을 뽑는 권역에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6석 곱하기 5%에서 0.3 정도 넘버 오브 헤어가 0.3이 되고 그 다음에 7명을 뽑는 권역에서 5%를 넣게 되면 0.35가 되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헤어 방식에서는 먼저 정수를 가지고 의석을 배분하고 정수가 없는 경우에 나머지의 크기들을 가지고 배분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0.5가 넘으면 이 나머지에 의해서 한 석을 배분한다고 가정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0.5보다는 더 큰 나머지를 확보해야지 의석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를 보면은 5% 정도를 득표해도 이 나머지가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5%를 확보한 정당은 의석을 한 석도 못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 10%를 득표한 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 정수 부분에서 의석을 확보하려면 10인 권역 또는 11인 권역 이 정도는 돼야지 10%를 득표한 정당이 이 정수 부분으로 의석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9인 권역 같은 경우에도 이 나머지가 0.9가 되니까 상당히 나머지가 크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이 나머지에 의해서 한 석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죠. 0.9, 0.8 이 정도. 근데 0.5 또는 0.5 이 정도도 나머지가 충분히 커서 한 석을 가져갈 정도는 아닌 것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6인에서 9인까지의 권역에서는 이 나머지 크기가 0.5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 석도 못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5%를 득표한 정당은 흰색으로 표시된 작은 권역에서 의석을 확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 대신 조정 의석을 통해서 이제 이 작은 권역에서 군소정당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5%를 확보한 정당은 그러니까 전체 의원수 300석 곱하기 5%니까 15석을 가져가야지 이제 비례대표적인 의석 배분이죠. 근데 이런 작은 권역에서는 한 석도 못 가져가니까 이런 작은 권역에 이 15석의 15석을 일부를 조정 의석을 통해서 여기다가 이제 배분을 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작은 권역에는 권역 선거에서는 의석을 가져가지 못하나 조정 의석을 통해서 각 권역에서
떨어진 낙선자들이 이 조정의석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조정의석을 통해 작은 권역의 의원들의 낙선자들이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군소정당의 경우 큰 선거구에서는 재력 당선 후보가 당선되고, 왜냐하면 이 경우에 큰 선거구 군소정당 후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10% 정도를 득표했거나 5%를 득표한 군소정당 후보라고 하더라도 자력으로 그러니까 이처럼 정수를 충족시키거나 아니면 나머지가 충분히 커서 자력으로 당선될 수가 있겠죠. 근데 작은 선거구에서는 이 나머지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정수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력으로 당선되는 게 아니라 낙선 후보가 조정의석을 통해서 의석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투표율 대신 투표수나 석패율을 사용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조정석 배분이 작은 선거구에 집중될 경우에 작은 선거구가 과대 대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무슨 얘기냐면 작은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자력으로 권역 후보들이 당선될 정도의 충분한 득표력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의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선거구에서는 이제 조정의석을 통해서 한 석씩 나눠주게 되면 이들이 의석을 가져갈 자격은 예를 들어서 9인 선거구의 경우 9인 곱하기 5%니까 0.45 의석만 가져가야 되는데 근데 조정석을 통해서 한 석을 여기다 줘버리면 0.45석을 가져갈 권역에서 한 석을 가져가게 되니까 과대 대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김상희 의원안은 역시 전국구와 권역 비례대표제로 나눠지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전국구 후보를 따로 뽑아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은 이 47명이 조정의석에 해당되고 권역에서 낙선한 사람들 중에서 득표율이 높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의석인데 이 47석은 유권자들이 따로 전국구 정당 투표를 해서 정당 득표율에 의해서 각 정당들이 이 47석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 방식도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이 1인 1표로 해서 한 표는 소선거구, 한 표는 전국 수준에서 정당 투표를 하죠. 그래서 그 정당 득표율에 의해서 47석을 나눠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은 정당 투표를 해서 이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들을 각 정당들이 얻은 정당 투표율에 의해서 나눠 갖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당선 기준은 정당 득표율에 의해서 배분되는 의석만큼 정당 추천 순위에 의해 당선된다. 이건 이제 폐쇄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구와는 각 정당들이 후보들의 추천 순위를 결정해서 유권자들은 정당에 투표해서 각 정당들은 정당 득표율을 확보하고 그 정당 득표율에 의해서 각 정당인들이 가져가야 될 이 전국구 비례대표 후보들의 수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어떤 후보들이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느냐 정당이 제시한 추천 순위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전국구 비례대표 후보의 순서를 결정할 수 없고 정당이 이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원 정수 권역별은 253석, 그 다음에 권역 정수는 도시 및 경기 권역은 5에서 10인, 농어촌 그리고 산촌 지역은 3에서 5인. 권역 획정은 이제 구체적으로 김상희 의원안은 이런 식으로 서울은 5개의 권역, 그다음 부산은 2개의 권역, 대구는 이제 2개의 권역 이런 식으로 총 39개 권역으로 획정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했어요. 행사하는 표는 1인 2표, 그러니까 한 표는 정당에게, 한 표는 후보에게 투표하고, 봉쇄 조항은 3% 득표 전국 수준에서, 지역구 의석 5석 이상. 정당 간의 의석 배분은
권역 내 국회의원 정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명을 뽑는 권역에서는 국회의원 정수가 5가 되죠. 5 곱하기 그다음에 권역 내 정당 득표 비율, 예를 들어 한 정당이 30%를 확보하게 되면 이렇게 곱해서 5, 3, 15에서 1.5가 되겠죠. 총 5석에 30%니까 1.5. 이걸 해여 방식으로 배분하게 되면 먼저 정수에 의해서 한 석을 확실하게 이 정당에게 주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죠. 명분은 이제 개방형, 유권자들이 후보에게 이렇게 투표하죠. 그 다음에 순환 배열 방식이라는 거는 이제 명부를 작성할 때 정당 A 명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각 권역에서 예를 들어서 가라는 권역에서 가 권역에서 A 정당의 명부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의 순위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A 정당의 첫 번째 명부에서는 철수, 그 다음에 순위, 그 다음에 뭐 등등등 이렇게 후보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A 정당의 명부에서는 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가 먼저 올라가고 철수가 맨 나중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 또 명부에서는 세 번째 후보가 이렇게 먼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왜 이처럼 순환별 방식을 사용하냐면 유권자들은 대부분 이제 첫 번째 후보, 그걸 이제 순서 효과라고 하는데 첫 번째 후보에게 기표하는 성향이 강하죠. 가장 앞에 있는 후보.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순서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명부를 만들어서 같은 권역에서도 후보들의 순위를 이렇게 순환적으로 배열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죠. 당선 기준은 이제 득표 순으로 위성정당은 해당 없다. 왜냐하면 연동형이나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위성정당의 창당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김상희 의원안의 이제 의석 배분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10%를 투표한 정당 같은 경우에는 전국 수준에서는 47석 곱하기 10%니까 40석 곱하기 10%는 4.7 되죠. 그래서 4석은 정수 부분에 의해서 확보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의석을 배분하는데 정당들의 나머지 크기에 따라서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데 이제 0.5 나머지가 0.5 이상이면 그냥 한 석을 주는 걸로 가정을 해서 이렇게 5석을 전국구 의석 5석을 받는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정당이 5%를 얻는 경우에는 47 곱하기 5%, 그래서 2.35인데 정수 부분으로 2석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이제 0.5가 안 되니까 이 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의석은 없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0.5가 넘는다고 자동적으로 의석을 주는 건 아니고 다른 정당하고 나머지 크기를 비교해서 주는데 여기 이 예에서는 다른 정당들을 이제 비교할 수 없으니까 0.5 이상이면 한 석을 가져간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권역별로 이제 의석 배분을 해야겠죠. 서울에서는 총 현행 지역구가 49개인데 그대로 똑같이 이 현행 지역구만큼의 의원 정수를 사용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49명을 5개 권역으로 쪼개면 약간 9.8개의 9.8명을 뽑는, 그러니까 약 10명 정도를 선발하는 5개 권역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9.8의 10%, 9.8의 10%는 0.98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0.5가 넘으니까 아까 나머지가 0.5가 넘으면 한 석을 준다고 했죠. 한 석. 근데 한 석을 이 권역, 한 권역에서 한 석을 배분해 주는데 그런 권역이 5개가 있으니까 각 권역에서 한 석씩 5개 권역에서 의석을 받으면 5석이 되겠죠. 그 다음 부산에서는 10%를 득표했을 경우에
의원 정수 9명 곱하기 10%에서 0.9가 되겠죠. 그래서 이 권역에서 0.5가 넘으니까 이제 한 석을 준다고 가정하고, 근데 그와 같은 권역이 두 개가 있으니까 두 석을 넣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의석을 쭉 전부 합하면 25석이 돼요. 그런데 10%를 득표했으면은 총 300석 중에 10%니까 완전히 비례대표적인 결과가 초래됐다면 30석을 얻어야겠죠. 30석을 얻어야 되는데 25석만 얻게 되는 거죠. 그만큼 5석을 손해보게 된 거죠. 10%를 득표한 정당이. 그리고 5%를 득표한 정당은 많은 경우에 의석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가 너무 작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권역에서 한 석도 못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5%를 득표한 정당은 권역에서는 한 석도 의석을 못 얻고 전국 수준에서만 두 석을 얻게 되죠. 왜냐하면 47 곱하기 5%, 47 곱하기 5% 하면 2.35가 돼서 여기서 정수 부분으로 두 석을 넣게 되는 거죠. 근데 박주민 의원안의 경우에 5%를 얻은 정당의 경우에 300석 곱하기 5 해서 15석. 그래서 보정 의석을, 그러니까 5%를 얻을 정당은 15석을 얻어야 되는데 각 권역에서 2석밖에 얻지 못했다. 그러면 13석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죠. 13석을 보정 의석을 통해서 보완해주는 시스템이니까 거의 완벽한 비례대표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김상희 의원안은 전국구 의원을 보정 의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따로 선거를 치러서 이처럼 전국구 의원 2석을 배분하고, 권역에서는 5%를 얻은 정당이 한 석도 못 얻는데 이와 같은 불비례대표적인 결과를 보완해주지는 않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김상희 의원안이 선거구를 너무 잘게 쪼갰기 때문에 군소정당들에게 불리한 그런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주로 이제 전북, 전남, 그 다음에 경북, 경남 이 지역이 이제 농어촌 그런 지역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이제 희박한 지역,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서는 군소정당의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전북, 전남에서 10% 이상의 득표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은 매우 낮죠. 그래서 지역 집중적인 의석 배분 결과를 완화시키기에는 박주민 의원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약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두 의원안의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면 두 안 모두 전면 비례대표제로 비례성이 높다. 그리고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이나 그 다음에 단기 비이양식 선거제도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표심이 당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했죠. 박주민 의원안은 조정의석 득표율에 의해서 의석이 배분되므로 비례성이 가장 높다. 그러니까 권역에서 초래되는 불비례대표적인 의석 배분을 조정의석을 통해서 보완해주기 때문에 비례대표성이 높은 제도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두 의원안 모두 의원 정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안의 경우에 6명에서 11명, 그 다음에 김상희 의원안의 경우에 농어촌 지역에서는 최소 3명에서 그 다음에 도시 지역에 10명까지 선발하기 때문에 군소정당의 의석 확보 가능성이 권역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비교적 작은 크기의 권역은 결속력이 강한 급진적인 세력 대표가 의회에 진입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을 낮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명을 선발한다. 그러면 전체 득표율 100%에서 6명을 선발하니까 약 16% 정도 이상은 최소한 얻어야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결속력이 강한 극좌 세력 또는 극우의 세력이 의회에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런 얘기죠. 대표성 증진 효과, 소선거구제를 폐지했다는 점, 그 다음에 개방형 명부를 도입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개방형 명부를 통해서 이제 시민사회의 다양한 기능 집단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이 기득권 정치 엘리트들이 소위 얘기해서 스카이 출신의 법조인 출신 그리고 뭐 교수 그런 엘리트들 이 국회를 장악해서 그들만의 권력 투쟁을 하는 그런 현상을 억제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역 집중적인 의석 배분 완화 효과는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10%를 득표한 정당도 박주민 의원안의 경우에 3석 정도의 작은 선거구에서 그러니까 6명 정도를 선발하는 선거구에서 한 3석 정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주의 투표 약화 효과는 크지 않다. 그리고 여전히 지역 정당이 높은 득표율을 얻을수록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유권자들은 지역주의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죠. 개방형 명부를 채택하기 때문에 이제 개인표를 추구할 동기가 강하다. 그러니까 후보의 개인적인 특성, 또 후보 개인과의 혈연, 학연, 뭐 그 밖에 다른 그런 인맥을 통해서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후보의 개인표 추구 동기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부분 개방형을 권고한다 이런 얘기죠. 종합적인 평가를 내보면 폐쇄형 준연동형 개정안에 비해서 비례성 제고 효과와 대표성 증진 효과 모두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개특위에서 선택된 안이 준연동형 개정안 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플러스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지금 4개 안 중 최종적으로 올라간 2안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안이나 김상희 의원안은 폐쇄형 준연동형 개정안보다 비례성도 높고 대표성 증진 효과도 높은데 그리고 지금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가 비례성 제고 및 대표성 증진이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박주민, 김상희 의원안은 처음부터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민심의 왜곡 가능성이 있는 연동형 선거제도 그리고 또 당 지도부가 후보의 순위를 정한다면 그러면은 민심과 무관한 후보 순위가 결정되는데 이런 폐쇄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다면 정작 그들은 말로는 비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표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안을 지금 채택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박주민 의원안의 조정 의석 배분은 작은 선거구 후보에게 유리하다. 작은 권역에 유리하다. 그래서 낙선자 득표율보다는 득표수로 배분할 것 또는 척패율로 조정석을 배분하게 되면 그렇다면은 작은 권역의 후보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 다음 김상희 의원은 군소정당 의석 확보가 어렵다. 왜냐하면 권역을 너무나 작게 잘랐기 때문에 5%를 확보한 5%의 정당 득표를 한 정당도 작은 권역에서 의석을 얻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역 집중적인 의석 배분 억제 효과가 약하다. 왜냐하면 농어촌 지역은 권역을 매우 작게 했기 때문에 3에서 5일 선발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권역에서 5%를 득표한 정당이 의석을 가져가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지금 정개특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는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선거제도, 국민들이 직접
선발하고 싶어하는 비례대표제, 그리고 국민들은 의원수를 줄이거나 유지하길 원하는데 대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박주민 의원안이나 아니면 김상희 의원안은 비현실적인 이유를 대서 아예 제외시키고 국민들이 원치 않는 방향, 의원 정수를 늘린다거나 그 다음에 기존 방식대로 소선거구제 플러스 폐쇄형 명부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채택해서 국민들이 직접 후보를 선발할 수 없는 그런 제도를 채택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떤 의심을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중복 입후보 가능, 그 다음에 준연동형 선거제도 채택, 그 다음에 소선거구제 또는 중대선거구제 이런 모든 요소들이 현직 의원들의 의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뜰하게도 이런 조항들을 다 이렇게 포함시켜서 현직 의원들을 의석을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군소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좀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유인책을 써서 콩고물을 좀 나눠줘서 자신들의 의석을 현직 의원들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상입니다.